안녕하세요. 저는 71살 김말자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엄마, 이번엔 확실해야 돼. 그동안 헛수고였잖아. 새벽 3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온 거실에서 들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린 그 말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착한 며느리가 함께 살자며 아들과 함께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복지센터에서 건강체조 수업한대요? 같이 등록하면 어때요? 같이? 네, 저도 요즘 운동이 필요해서요. 어머님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들 재훈이는 늘 바빴어요. 회사 일로 출장도 잦았고 집에 있을 때도 피곤해 보였죠.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복지센터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서연이와 함께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다녔습니다. 처음엔 몸이 뻐근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같이 수업 듣는 할머니들과 인사도 나누고 끝나고 차 한 잔씩 마시기도 했습니다. 말자 씨, 며느리분이랑 같이 다니시니 보기 좋아요. 고맙네요. 우리 며느리가 효자예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수업 끝나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고 저녁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체조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복지센터 앞 횡단보도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서연이도 자연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서 가던 여자 한 명이 먼저 횡단보도로 들어섰어요. 중년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핸드백을 어깨에 맨 모습이 평범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무언가가 튕겨나갔어요. 여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거예요. 헬멧을 쓴 운전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으악!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핏자국이 도로 위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불과 한 발자국만 빨랐더라면 그 자리에 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서연이가 저를 근처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연이의 손은 확실히 따뜻한데 왠지 그 온기가 피부 속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계속 그 광경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여자가 튕겨나가던 모습, 바닥에 번진 피, 달아나던 오토바이.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야기는 동네에서도 화제였어요. 다친 여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가. 그러게 말이야.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도 겁나네. 복지센터 할머니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다시 그날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또다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체조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같은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려는 순간 서연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문자 확인해야 해서요. 그래, 천천히 해. 어머님 먼저 건너고 계세요. 저 바로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걸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몸이 뒤로 확 밀렸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빵!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제가 서 있던 자리를 휙 지나갔어요. 타이어가 내는 마찰음과 함께 고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만약 그 손이 저를 잡아당기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를 구해준 사람은 근처 떡집 사장 도윤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아찔했어요.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 근처 사고가 자주 나요. 네? 자주 난다고요? 네, 거의 같은 시간대예요. 체조 끝날 때쯤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간대라니. 우연치고는 너무 겹쳤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신호 잘 보시고요. 도윤이 떠나고 나서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 차가 갑자기. 세상에 놀라셨죠?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낯설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웃고 있는데 눈빛이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었어요. 어머님, 집 가서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응,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에서요. 도윤의 말대로 같은 시간대에 사고가 반복된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늘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해야 돼. 그동안 헛수고였잖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누가 끼어들어?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알았어. 다음엔 실수 안 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 헛수고? 실수? 자꾸 누가 끼어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설마 나에 대한 얘기인가?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며느리잖아. 저를 스스로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그래. 오늘은 제가 점심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 미소가 어쩐지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와 똑같은 미소인데 어젯밤 들은 목소리가 자꾸 겹쳐 들렸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반찬을 집어주고 물을 따라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만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서연이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확인해 봐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의 가방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며느리 물건을 뒤지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립스틱, 손수건.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안주머니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옆에 금액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1차 실패 오토바이, 2차 실패 승용차, 3차 계획 중.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1차, 2차 실패라니. 그리고 3차 계획이라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수첩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응, 그래. 뭐 하고 계셨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서연이는 의심하는 기색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믿어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증거도 없었어요. 수첩에 적힌 숫자와 메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서연이를 너무 믿었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자꾸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2번의 사고 새벽에 들은 전화통화, 수첩에 적힌 메모.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차가운 무언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그때 떡집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떡집 도윤을 찾아간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틈을 타서 혼자 나왔어요.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저 구해 주셨잖아요. 그때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더 아시는 거 있나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요, 할머니. 그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윤은 앞치마를 벗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요. 세상에, 덤프트럭이 철제 구조물을 싣고 가다가 떨어뜨렸대요. 그게 부모님 차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고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경찰은 도로 파손 탓이라고 했어요. 구조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건 인정했지만 운전자 과실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운전자는 무혐의로 풀렸어요. 그럴 수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보험 설계사가 왔어요. 트럭 운전자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빨리 합의하면 보험금이 빨리 나온다고. 소송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과는 똑같다고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29이었던 저한테 장례 비용도 버거웠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래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부모님 사망보험금인데도요. 알고 보니 트럭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랑 치료비로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기 차가 파손됐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부모님 사고도 그랬을 거예요. 증명은 못하지만 전 확신해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만든다니. 그럼 나한테 일어난 일도. 그래서 요즘 이 근처 사고들이 신경 쓰여요. 너무 비슷하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패턴이요. 혹시 그 운전자 얼굴 기억나세요?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본 느낌은 잊히질 않아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도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낸다. 그렇다면 서연이도?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증거가 필요해.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컴퓨터였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보험금 사기.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떴어요. 고의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 이야기. 가족을 죽여서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 교통사고 보험금. 다시 검색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 죽인 사건. 아들과 며느리가 공모한 사건. 기사를 읽다가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응, 나갔다 왔어. 어디 가셨어요? 그냥 산책. 서연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산책이요? 어디로요? 동네 한 바퀴. 그러셨구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서연이는 부엌으로 갔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다음 날 저는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온 길이라 낯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젊은 점원이 물었습니다. 저기 녹음기 있나요? 녹음기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요? 그냥 메모 같은 거 하려고요. 점원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이거 사용법이 간단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녹음되고 다시 누르면 멈춰요. 재생은 이 버튼이고요.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저는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니 묵직했어요. 이걸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어요. 서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이걸 작동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기회는 이틀 후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님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서연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복도에 놓았습니다. 문틈 가까이에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서연이는 늘 말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불렀어요. 이번에도 실패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누가 끼어들어? 떡집 사장? 또 침묵.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다음엔 확실히 할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문 밖에서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걸로 해. 확실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알겠어. 이번 주 안에 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녹음기를 집어들고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에도 실패했어? 자꾸 누가 끼어들어? 떡집 사장?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걸로 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서연이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증거. 그런데 엄마가 누구지? 서연이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건가? 저는 한참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해. 이젠 믿어줄 거야. 녹음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겁이 났어요. 만약 아들이 또 안 믿으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출근하기 전에 불렀습니다. 재훈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급해요. 회의 있어서. 중요한 거야. 꼭 들어야 해.
재훈이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중에 해요. 정말 늦었어요. 재훈아. 엄마, 나중에요. 아들은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 늙은이 말은 아무도 안 들어. 그날 오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체조 수업 끝나고 복지센터 옥상 좀 올라가 볼래요? 옥상? 네, 거기 전망이 좋대요.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러 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옥상. 녹음기에서 들은 그 말.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걸로 해. 아니. 난 괜찮아. 왜요? 경치 보면 기분 좋아질 텐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들어.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래도 싫어. 나 높은데 무서워. 서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간 표정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서연이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재우는 피곤한지 말이 없었고 서연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볼까요? 괜찮아.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떡집 도윤이에요. 할머니 계세요?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정말 중요해요. 서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떡집 사장님이야. 잠깐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요? 금방 올게.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로 갔어요. 할머니,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부모님 사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뒤로 계속 조사를 했어요. 혼자서요. 조사를요? 네. CCTV 영상도 다시 찾아보고 당시 목격자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거 사고 당일 CCTV 영상이에요. 덤프트럭 뒤에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사진 속 오토바이는 검은색이었어요. 헬멧을 쓴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사고 직전에 덤프트럭 옆을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구조물이 떨어져요.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해요. 그럼 고의로. 네. 저는 누군가 고의로 구조물을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난번 횡단보도 사고도. 할머니,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 없어요? 할머니한테 보험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요. 그게.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너무 약해요. 사실 며느리가. 며느리요? 저는 녹음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들은 전화통화 수첩의 메모 그리고 녹음된 내용까지. 도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근데 아들이 안 믿어.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증거도 있고요. 도윤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저를 믿어주는구나. 내일 아들한테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녹음기 들려주면 믿을 거예요. 네,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며느리분한테 들키지 않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우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안방에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떡 좀 받았어. 이 밤에 떡을요? 응, 남은 거래. 서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걸로 해. 내일 아들한테 이걸 들려줘야 해. 그럼 믿을 거야. 꼭 믿어줄 거야.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옆에서 저를 지켜줬을 테니까.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출근하기 전에 꼭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훈아, 네, 엄마. 오늘은 꼭 들어야 해. 정말 중요한 거야. 재훈이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재훈아, 제발. 이것만 들어봐.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어. 자꾸 누가 끼어들어. 떡집 사장. 알겠어. 이번 주 안에 할게.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목소리야. 사흘 전에 녹음한 거야. 엄마가 몰래 녹음을 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훈아,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엄마,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방에서 서연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재훈이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 몰래 녹음을 하다니. 재훈아,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가. 엄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녹음을 들었잖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누구랑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재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얼마나 엄마 잘해드리는데요. 재훈아,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신과 말고 다른 데요. 건강검진이라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늙은 어머니의 말은 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난 정상이야. 알아요. 그냥 확인차 가보시라고요. 재훈은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날 믿지 않아. 아무도. 그날 오후 체조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수업 가실 거예요? 응. 저도 같이 갈게요. 복지센터로 가는 길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걸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팔짱을 끼지도 않았습니다.
체조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됐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서연이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체조를 따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 걸까? 내가 착각한 걸까?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집 가실래요? 응.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서연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분 하나가 바닥에 부서졌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에서 불과 반 걸음 떨어진 곳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앞에 서 있었더라면 제 머리에 맞았을 거예요. 어머님,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봤습니다. 건물 옥상. 누군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떨어뜨린 거야? 모르겠어요? 바람에 날아간 걸까요? 바람? 오늘은 바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떡집에 있던 도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윤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옥상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비어 있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손에 밧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포장끈과 차량키 그리고 떨어진 휴대폰이 있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옥상을 정리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에 쥔 밧줄을 재빨리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계단으로 올라온 서연이가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서연이에게로 향했어요. 한 발만 빨리 나왔어도 여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도윤의 귀에 들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도윤이 다가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한 발만 빨리 나왔어도라고 했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할머니를 노린 거죠? 화분을 일부러 떨어뜨린 거잖아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잠깐 오해예요. 전 정말 여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에요? 복지센터 옥상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서연이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일단 밑으로 내려가요?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이의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몇 분 후 경찰 2명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사람이 옥상에서 화분을 떨어뜨려서 아래 있던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도윤이 중년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정리하다가 실수로 실수라고요?
그럼 왜 한 발만 빨리 나왔어도라고 말한 거예요? 경찰이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여자가 주춤거리며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신분증을 꺼냈어요. 정선옥 씨 맞으시죠? 네, 일단 서로 가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선옥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됐고 증언도 있습니다. 일단 가시죠. 경찰이 정선옥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저와 도윤, 서연이도 함께 내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다정하게 보였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서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너도 놀랐지? 네, 저도 무서웠어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정선옥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이세요? 네, 처음 봤어요. 경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통화 기록은 뭡니까? 정선옥 씨 번호로 이번 주에만 20통이 넘는 통화가 있는데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서연 씨 공범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서로 가시죠. 거기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서연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얼마나 지났을까요?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재훈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화분이 떨어진 것, 옥상에 여자 서연이가 체포된 것. 재훈은 말없이 듣다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재훈아, 어떻게 됐어? 재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가 자백했어요. 뭐라고? 정선옥이라는 여자가 서연이 엄마래요. 친엄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대요. 계획? 보험금이요. 엄마 명의로 사망보험을 들어놨대요. 사고사 특약으로요. 3억이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3억. 제 목숨값이 3억이었다니.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미 2건의 살인을 저질렀대요. 같은 수법으로요. 2건이나. 첫 번째는 독거노인이었고 두 번째는 도윤 씨 부모님이었대요. 모두 사고로 위장했다고 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접근한 것도. 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대요. 엄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이의 웃음, 따뜻한 손길, 함께 걷던 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재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며느리가 그럴 거라는 걸. 경찰이 그러는데 엄마가 녹음한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대요. 그게 없었으면 입증하기 힘들었을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게 기억났어요. 두 사람 다 구속됐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래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진술했어요. 도윤도 함께 와서 부모님 사고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정선옥과 서연 모녀는 전문적인 보험 사기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타깃을 정하고 서연이 접근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사이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최소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확인된 것만 3건인데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동안이나 사람을 죽여온 거예요.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서연이를 봤어요.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건 죄가 아니지만 너무 믿은 죄는 평생 짊어지는구나.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선옥은 징역 15년, 피고인 서연은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선옥이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해. 조용히 하세요.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십시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 속에 오래된 흙향이 스며들었어요. 엄마 집 가요. 재훈이 우산을 받쳐줬습니다. 응.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구나.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남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은 있지만 늘 바쁘죠. 다시 혼자가 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지개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텅 비어 보였어요. 서연이가 쓰던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슬리퍼도 컵도 화장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무지개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 회복이야. 며칠 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떡 한 상자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부모님 사건도 재수사 들어갔대요. 이번엔 제대로 밝혀질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지 않으셨으면 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 체조 수업 다시 다니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하실 텐데. 그래도 거기 가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도윤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체조 수업에 나갔어요. 혼자 가는 길이 낯설었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자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그동안 좀 아팠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꿈을 꿨어요. 떨어지는 화분, 달려오는 차, 옥상 난간.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이렇게라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체조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예전엔 이 신호등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좌우를 살피며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도 무사히 살아남았구나. 그날 저녁 재훈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응, 괜찮아. 체조 수업은 다시 다니세요? 응, 어제부터. 잘하셨어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나 아직 살아 있어요. 당신 없이도 살아가고 있어요. 혼잣말이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잘 살아요. 당신, 꿈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살아있으니 회복이야. 천천히 조금씩.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혼자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